지금 방송 보시면서 네. 참 많은 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후 위기,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뭐 인구 위기 이런 것들이 단기 성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긴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야 네. 우리의 공멸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 결국 정치가 아까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정치도 너무 크잖아요. 그럼 저는 그 중에서 좁혀서 정당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개혁을 외치는 이유가 정치 제도 뭐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 거기까지 다 신경 쓰실 만큼의 여유도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당의 문제가 바뀌어야 예. 정치가 바뀔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각자의 정당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정당의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운영 원리는 예. 거기에 저는 목소리 많이 내는 정치인들이 나오고 예. 또 서로 진영은 다르더라도 힘을 또 모아서라도 네. 각 정당을 압박하고 네.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 짧게만 말씀 꼭 붙이면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가 토론을 하면 참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도 자기가 쉽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네. 이걸 가지고 반영해서 정치가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대한 이 문제들도요 대부분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이게 미래를 다 본 거잖아요. 데이터가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고령화가 2025년에 온다. 노인 1000만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런 거는 이미 20년 전, 40년 전에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부터 그럼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면 예. 훨씬 더 공력이 적게 들어가거나 그렇죠.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켜켜이 쌓아두고 계속 뒤로 밀어두고 다른 쟁점에 몰두해가지고 그 문제만 다루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고가 오면 국민들 피해가 오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사실은 해법을 찾아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신문지면에 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래서 늘려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인구 위기가 왜 왔겠어요. 이런 뭐 경쟁 사회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사실 정치 정당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럽의 정치들은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 정책 논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담론을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운동권 청산 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가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점을 정확하게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참 난감하고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저도 하나만 좀 보태면 네. 정치에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정치인들은 어쨌든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그 강론적인 거에 매달려서 논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론에 매달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어그로 끝나 그러잖아요. 네네. 어그로성 정치로 가게 되면은 타협의 여지도 없어지고 그냥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주목받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냥 언론에 한 줄 나가고 끝. 그 다음에 더 논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네.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방향성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방향이 맞다 그러면 네. 그 강론들은 좀 전문가에게 맡겨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좀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요즘 정치에서는 논의가 아예 없거나 논의를 하면은 너무 디테일을 가지고 여기서 막 숫자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실무 단계에서 그냥 정해버리면 되는 문제거든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오히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근데 예. 지금은 이 논의 구조 자체도 저는 너무 엉뚱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문제를 발굴한 사람들은 아 왜 나는 문제 발굴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놀고 있냐 또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논쟁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일단 담론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입틀박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R&D 예산 이렇게 네. 들어오니까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어제 의사들도 뭐 그런 일을 겪었다고 뭐 이러저런 보도가 나오는데 자 우선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한 그 공천은 상당히 조용한 공천이다. 자본이 별로 없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는 언론지상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조용한 공천이면 그게 과연 좋은 공천인가를 한 번 더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공천을 할 텐데 그 후보들 쭉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거나 정권이 잘못 갈
다고 판단했을 때 목소리를 낼 만한 후보자들이 보이는가? 네.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이 조용히 죽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생명력이 있으면은 작용과 반작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까지 있어야 더 건강한 정당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라고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사당화의 연장선 속에서 그냥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공천 아니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제 눈에는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게 감히 좀 평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이제 반발하다가 뭐 많은 정도겠지만은 네. 전 하도 이제 조용한 공천 이래가지고 네, 네. 아 이분들이 고시공부 오래 해가지고 독서실 많이 다녀가지고 독서실에서는 숨소리도 잘 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그래서 이거 약간 무슨 고시총 공천 아니냐. 아. 너무 조용해 지금. 네. 고시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분들이요 결국에는 관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한테 좀 순종적인 네. 그런 태세들이 많거든요. 특히 또 이번에 검사들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출신들은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용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여당의 프리미엄 네. 줄 수 있는 게 많고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리하기에는 좋은 여건이다. 네. 그리고 게다가 당내에서 쓴소리하던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요. 네. 정당이 생명력이 없다고 사망 선고 내리고 다 나가버렸거든요. 예. 근데 뭘 더 그 안에서 생명력을 논합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생명력이 없는데 본선 경쟁력은 뭐 본선 경쟁력은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는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 아닙니까? 네. 상대평가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삼지대가 늘 잘해야 된다고 제가 늘 목소리를 외친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냥 뭐 민주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구도적으로 유리하게는 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 엄중한 심판, 응징 전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암울을 떠면 암담해지는 거예요. 암담해지는 겁니다. 저희도 뭐 현장에 민심 투어를 가보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싸우지 말아라. 정치인들 왜 이렇게 자꾸 싸우냐. 싸우지 말고 단결해서 화합해서 정치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참 이 공천 논란 볼 때마다 네. 뭐 오늘은 이제 민주당 주제니까 민주당 이야기만 하겠습니다만은 시스템 공천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투명하다, 과정도 있다, 그리고 공정하다 이 얘기를 늘 하셨는데 지금 이 공천을 둘러싼 이 사단은 조금은 그 파열음이 꽤 크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 혹시 잘못 설계된 건 아닌가? 내지는 잘못 작동되는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저는 질문들은 끊임없이 나온다. 결국 공관위원장이라는 분은 결국 뭐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을 네.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가만 보면은 심판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와서 네. 볼 들고 뛰는 거예요. 심판이. 그럼 안 되잖아요. 공관위원장 심판이고 네. 휘슬만 잘 불면 되는 건데 네. 공을 들고 뛰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뭐 밀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천이라는 게 결국에는 선의의 경쟁, 당내 사람들끼리 경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쟁으로 가고 있다. 이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론의 공천은 뭐냐? 저야말로 정말 그 시스템 공천이란 말 쓰고 싶은데 민주당 때문에 못 쓰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체계적 공천으로 하시죠 그럼. 아 그럴까요? 체계적 시스템 공천 하겠는데 사전의 기준을 명백하게 줘야 돼요. 사전에. 근데 지금은 공관위원장 들어와서 총선기획단을 해서 기준을 늦게 만들다 보니까 사전의 기준이 전혀 없어요. 아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전의 기준은 있고 지금 만들어진 그 기준표는 2015년 그러니까 김상곤 혁신위 때 만들어진 내용이고 예, 그 내용은 보면 굉장히 세부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개해도 되냐 그랬더니 그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 표를 보면 뭐 평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서 그 내용을 다 종합을 하면 이게 몇 점이 나올까? 이거는 사실 미리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있죠. 근데 그 인위적 기준이나 조작이 불가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지금 승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승복이 없다는 얘기는 기준은 있지만 네. 그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반영된다라는 믿음이 사라진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사전 기준을 투명하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공천을 상시적으로 저는 관리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준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네. 거기에 거기에 따른 뭐 포인트가 쌓이든 뭐가 쌓이든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공정한 보상 체계를 과정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액티브 시스템이나 CRM을 통해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남겨놓는 시스템으로 이제는 평가를 이제 민심동에서 이렇게 하려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좀 다원주의적인 평가 필요해요. 결국에는 점수만 가지고서 다 한다면은 또 기계적 공천이 되기 때문에 뭐 후보 경쟁력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다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가 좀 현실적인 이상 아닌데 어쨌든 민주당은 기준까지는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작동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 공천 사단의 지금 중심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늘 총선 앞두고 뭐 거의 매번 반복되는 노래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는 좀 정상적인 정당에서의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갈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또 의총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다는 거잖아요. 뭐 고성, 어떤 분은 눈물,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얼마만큼 힘든지를 그대로 보여준 한 장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 전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당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왜 없겠어요? 그건 뭐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느 당 대표나 당연히 그립을 지고 하는 거지. 그걸 네.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네. 뭔가 지금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는 수준까지는 못 간 상황에서 이제 공천은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뭐 앞선 선거 때부터 민주당의 끊임없는 논리가 이제 대안부재론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계속 온 건데 네. 또 그거를 비주류 입장이나 반대쪽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당권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 뭐 계속 물러나는 것도 없고 계속 하냐 뭐 이런 식의 저는 불만들도 좀 쌓여 있던 것들이 네. 이번에 뭐 박용진 의원 뭐 하위 10% 발표 나고 뭐 김영주 뭐 부의장께서도 상당히 좀 모욕적이다라고 느끼시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럼 뭐 밀실 보도 이런 것들이 정말 아우러지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코너에 몰려 있고 저는 어제 어디서 가장 크게 봤냐면 두 분 총리님들이 입장을 낸 거. 네. 이 굉장히 좀 뼈아플 거다. 그러니까 김부겸, 정세균 두 총리가 이렇게 가면 우리는 선거운동 못 도와준다 수준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큰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좀 시점까지 온 거 아닌가.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저는 반성과 성찰이 뭔지 모르겠다. 저는 계속 지적해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가로막는 네. 장애물은 아닌가. 저는 꾸준히 그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뭐 사법 리스크까지 안 가더라도 네. 정치인 이재명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당대표나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명한 자기 색깔로 아마 그 자리에 오셨을 거고 네. 그 자리에 와서는 자신의 선명성과 당내 통합이라는 이 두 가지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작업을 늘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누가 당대표 돼도 전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변방의 신화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하다가 8년 만에 경기 뭐 대선 주자도 되고 뭐 네. 경기도지사에서 또 잘해가지고 또 당대표까지 되고 대선 주자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신화 속에서 이분이 성장해 왔는데 냉정하게 말해보면요 당대표 된 이후에 1년이 넘었는데 당내 성과가 뭐가 있나요? 냉정하게.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의 국민의힘 너무 제가 아까 생명력도 없는 정말 이제 죽어가는 정당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죽어가는 정당보다도 5, 6%가 낮게 나오면 이건 뭔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아봄이 만약에 있고 만약에 지금 같은 부정평가가 60%가 고착화돼서 오래 지속된 상황이라면 양당제 구조에서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가만히 숨만 쉬어도 50%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50%가 아니라 오히려 15% 정도 더 빠져 있는 이 상황.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그걸 네. 떠나서도 당내에서 보여준 성과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지지율의 문제로도 저는 뭐 두 분 총리나 다른 비주류 분들이 충분히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가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아예 당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당내에서도 좋게 이게 융화되거나 소화되는 방식으로는 논의 구조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좀 빠져 있다. 저 그렇게 진단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정돼 왔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총선이 40일대로 떨어졌잖아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여기서 물러나 버리면서 또 당내 내용이 되면은 이제 심판을 못 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뭐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은 인정을 하고 다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일단 민주당 이끌고 있는 리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이걸 잘 해야지
총선에서 승리도 하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견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이런 당내의 이야기들을 좀 두루 들으면서 네. 좀 신뢰를 쌓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운동권 프레임으로 돌아갔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뭐 많은 문제들 속에서 좀 우선순위를 못 잡고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이념의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뭐 과거 운동권 있고 뭐 친북 운동 했던 분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합니다. 뭐 과거의 통진당 해상까지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단은 봤을 때 네. 너무나도 이념지향적이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가가지고 세력 확대를 하는 방안과 그 방안 1이고요. 네. 오히려 그쪽과의 선을 그었던 민주당의 과거 모습처럼 선을 긋고 오히려 더 중도에 있는 시민들 앞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약간 중도 우파나 중도 보수기 때문에 네. 약간 저와 또 가까이 있는 쪽의 중도 시민들 네. 이쪽으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오는 게 더 나을까, 이게 방안 2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중도 확장성과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세력 통합적으로 또 나가면서 또 과거에 손을 잡았던 그쪽 세력하고 이제 다시 손을 잡는 이런 모양새라서 저는 뭐 현실론으로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그 전략을 선택했겠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또 보수 내지는 중도에서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공격거리 이런 것들을 더 하나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선택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의 색깔, 민주당의 개혁성,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성 네.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부각을 시켰으면 민주당이 장점이 많은 당인데 그 본인들이 살려야 될 걸 못 살린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연합이라는 것도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념적인 보수가 많거든요. 지금 그 이념적인 보수들이 다수가 돼서 지금 네. 보수가 완전히 저는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진보도 마찬가지죠. 진보 쪽에서도 국민들의 대다수들이 더 공감하는 그런 진보 세력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촉하기가 더 가깝고 쉬운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조금 더 이념적인 지향성이 더 강해서 뭐 과거를 여기서 따지고 싶진 않지만은 네.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넓은 쪽으로 나와서 연대하는 것이 더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도 전 그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선택은 제가 바라보는 전략적 방향에서는 좀 거꾸로 가는 방향이라서 저는 좀 그 부분은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하루 만에 갈라섰습니다. 이건 신 변호사님 먼저 얘기하셔야겠네. 글쎄요, 저는 뭐 빈 텐트, 네. 뭐 구멍난 빈 텐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못다 핀 텐트. 못다 핀 텐트. 예, 그러니까 네. 텐트도 못 쳤다. 네. 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피다가 이제 장비 뼈대만 했다가 네. 에이 아닌가봐 하고 다시 다시 걷어간 걷어간. 회수, 그러니까 반품 텐트 뭐 이런 반품 식인데 텐트. 네. 저는 사실 뭐 빅 텐트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만한 전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의 문제점이 있죠. 그 기득권화되고 적대적 공생관계가 있고 또 양당은 대중정당 지향하기 때문에 네.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거를 삼지대 나와가지고 똑같이 따라한다? 네. 그럼 삼지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반명과 반윤으로 나와가지고 전직 대표들이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총감독이고 이낙연 대표가 저는 주연 배우였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분들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양당 손가락질하고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름도 개혁신당이에요. 네. 새로운 개혁의 당. 근데 당도 못 만들잖아요. 근데 무슨 새로움이 있고 무슨 개혁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 앞에 정치인들의 선언은 무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을 한 번 했으면 좀 지켜야죠. 그리고 번복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수긍을 해줄 때 본인들이 역할이 더 생기는 건데 요즘은 말을 뱉어놓고 안 지켜도 그냥 남 탓하기 바쁘고 자기 변명으로 다 정당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전 이번 빅텐트의 시도도 잘못된 원칙 속에서 원칙 없는 이합집산을 하고 정치공학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관여된 많은 정치인들은 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번 총선에서 저는 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게 10년 주기의 에너지가 모이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에 뭐 삼지대 실험 많았고요. 네. 아마 안철수라고 대표되는 그 정치인이 그동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제 양당으로 수렴이 돼서 안타까운 결과가 됐지만은 이번에 또 모처럼 안철수 현상 이후에 10년 만에 또 이 기회가 왔어요. 근데 네. 이 기회를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정치 지도자가 본인들의 방법을 써서 완전히 그 에너지를 저는 사장시켰기 때문에 저는 삼지대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어느 제 세력만큼이라도 좀 국민들의 곁으로 가는 노력을 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요즘 뭐 메시지 많이 주세요. 빨리 들어가래요. 어디라도 제가 어디 들어가? 아니 뭐 말씀 걱정해 주시는 아니 뭐 국힘에 가라는 사람 있고 민주당 가라는 사람 있고 또 있고. 개혁신당을 가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다 저에게는 선택지가 아닌 당들을 가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당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민심동행 창당 작업에 더 박차를 박차를 더 가하고 예. 평범한 아니, 근데 시민들이 언제 상당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아니, 저도 뭐 자기 변명을 좀 하자면 정치 불신과 혐오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원들 매일 모집하러 나가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더 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럼 시간 걸려도 해야죠. 필요한 일이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어쨌든 제 세력들이 다 자기 정치 행위 할 겁니다. 전 다 좋습니다. 근데 총선 때까지는 우리가 선거의 기능은 심판의 기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투표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40일 앞두고서는 전 어떤 세력들 다 위치는 다를지라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은 명징한 전 응징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 관점을 놓치면은 전 이번 총선이 굉장히 맹탕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 이번에는 정치를 특히 하시겠다는 분들은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네. 이 거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